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할 방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로 취재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먼저 연주환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저희 검찰이 하는 일을 여러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에 나올 때 취재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 소환 방침에 대해서 비공개로 소환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방식으로는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한 번에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2021년 12월쯤 6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받았지만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기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명품백과 관련해 현장에 동석했던 당시 대통령실 유모비서와 정모비서 등을 먼저 조사한 뒤 김 여사의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최재형 목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찾아가 선물을 건넨 게 스토킹인지 또 허락 없이 건물을 들어간 건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미리 협의한 정황이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 여사를 만나서 선물을 주려고 스토킹을 했다는 것, 그리고 허락 없이 김 여사 사무실을 들어가 영상을 찍었다는 겁니다. 사무실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 13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경찰이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거주자가 방문을 승낙했는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최 목사가 연락을 기다린다고 하자 김 여사는 일요일은 어떤지, 월요일은 어떤지 묻습니다. 2022년 6월쯤입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최 목사가 명품백 사진과 함께 추석 인사를 가려는데 언제가 좋을지 묻습니다. 5일 뒤 비서 유모 씨가 여사님이 시간을 내기로 했다며 내일 2시 반으로 방문 날짜도 조율했습니다. 실제 바로 다음 날 최 목사는 김 여사 사무실을 찾아가 명품백을 건넸습니다. 미리 협의하고 허락을 구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카메라로 촬영을 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 목사 측은 공익적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바로 스튜디오에서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현직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공개 소환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자녀나 형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대통령 퇴임 이후였고 비공개 조사였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해도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야 하잖아요.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경호 문제 등으로 거부도 할 수 있고 다른 조사 방식을 다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어떤 결론을 내리든 공개 소환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양측이 부딪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명품백 수수 말고도 주가 조작 의혹도 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성역도 특혜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원석 총장에게는 지금 수사 지휘권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사건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아직 이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최근 2차례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데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럼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다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며 대검이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과 이 총장은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이미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장이 섣불리 지휘권 회복을 요청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거부가 되면 불신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걸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최상병 사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왜, 어떤 경위로 빠졌냐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훈 전 단장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재조사를 한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처음에는 임 사단장의 혐의가 자세히 적혀 있다가 엿새 뒤에 전부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서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정황이 확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 수색 임무를 늦게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수색 방법을 제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빨간 추리닝을 입으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보다 복장을 신경 썼고 작전 전개를 재촉했다고도 돼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건데 국방부도 이때까진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엿새 뒤인 8월 20일 국방부 최종 보고서엔 늦은 지시나 가슴 장화, 빨간 추리닝 등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가리키는 표현이 전부 빠졌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직전 보고서를 사실상 뒤집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빠진 겁니다. 보고서가 뒤집힌 사이인 지난해 8월 17일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 박경훈 당시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본부의 판단이 바뀐 과정에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는 신원식 지금 국방부 장관이 10번 넘게 등장합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서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건 신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방위 여당 간사였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통화한 적이 없다고 서로 장단을 맞췄습니다. 장관님의 판단이나 우리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고 하는 것이 아는지 하는 것이 방해될까 안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엔 지난해 8월 1일부터 8일 사이 신 장관이 13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국회에서 직접 날짜를 언급했습니다.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 내역엔 이날 2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김 사령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3번, 임 전 비서관과 4번 등 안보실과 16차례 통화한 것이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수사 외압 의혹을 감추기 위해 통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닌지, 또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정부의 포항 앞바다 유전 개발 계획에 발단이 됐던 미국 심해탐사 분석업체 관계자가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틀 뒤에는 정부와 함께 기자회견도 열겠다는 계획인데 지금까지 나온 각종 궁금증들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발표 이틀 만입니다. 방한 목적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Then raise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So then I'm come here to discuss with KNOC what's the best way for us to approach this and actuall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이번 동해 심해 석유전 개발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언급한 비토르 고문은 말을 아끼면서도 성공 가능성은 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did you also analyze the economic values of the oil reserves and do you highly evaluate them? The answer is yes, and I tried to address as many people as I could. 정부는 이틀 뒤 비토르 고문과 함께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대응은 액트지오 본사의 위치나 직원 수 등을 둘러싸고 각종 추측들이 빠르게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액트지오사는 가이아나 등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해왔고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초대형 프로젝트 검증을 한 곳에만 맡긴 데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분석을 의뢰하기 전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여당의 의혹 제기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치졸한 시비라며 인도 순방을 김 여사가 원한 게 아니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국민의힘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좀스럽고 민망한 해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라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부처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며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초호화 기내식 주장에는 일반 여객기처럼 세트 메뉴로 제공돼 불가능하고 기내식 총 경비가 많았는지는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도 순방을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며 이른바 셀프 초청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인도 측과 우리 외교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아내를 설득해 등 떠밀듯이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고받았던 김 여사의 인도 일정도 함께 첨부했는데 마지막 날 일정엔 타지마할 관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수차례 무시했지만 여당이 이제는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소관 부처 등을 먼저 조사하라는 입장입니다.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문체부가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공군 2호기를 관리하는 그 누군가가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두고 좀스럽고 민망한 해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질은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영부인 단독 외교가 사실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라는 책망은 거두시길 부탁드립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성범죄에 쓰였던 약물이 물뽕으로 불리는 GHB입니다. 이 약물에 취하면 기억을 잃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검출되지 않아서 범죄에 쓰였다는 걸 증명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당시 영상을 통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도입됐는데 이마저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생일날 이 장면을 끝으로 피해자는 기억이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따라준 와인 한 잔과 맥주 반캔 분량을 마셨습니다. 평소 주량으론 절대 취할 수 없는 정도 음주였습니다. 밝은 빛을 본 것 같은 기억이나 제 배를 뭔가 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 기억. 이후 남자친구 전화기에서 이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담겼습니다. 얼굴이 짓눌리면서 기명 촬영을 당하고 정말 가학적인 을 행위하면서 페미지카한다고. 영상 속 둘의 대화 평소 모습과 달랐습니다. 시체처럼 잠든 상태로 뭐라고 물어보면 목욕병 환자처럼 계속 다 얘기를 하는데 눈동자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희 딸은 모든 영상에서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눈을 떠보라고 하니까 이제 눈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뒤집어져가지고 GHB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몸에선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마련한 수사준칙에 따라 전문의 2명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전문의들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어떤 약물인지 알 수 없지만 중추신경 억제제 영향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GHB 이 약물 성범죄의 특성을 좀 이해하지 못한. 취재진은 검찰에 소견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GHB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신 것처럼 범죄 입증이 어려운 탓에 그동안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많았던 반면에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물뽕 사용이 범죄가 아닌 셈인 겁니다. 이어서 임예은 기자입니다. 여느 때와 같은 술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주량이 반도 못 미치고 반에 반도 못 미치는 약을 먹었는데 정신 차렸을 땐 술을 건네던 남성과 함께 호텔이었습니다. 내가 끌려왔거나 업혀왔거나라고 무조건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CCTV로 본 내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남자와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왔고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약물 중독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시키는 말에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문 열고 뛰쳐나왔으면 되는데. 갑작스레 잃은 기억, 지나치게 순종적인 모습까지 GHB 중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이 범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보고된 사례들은 다르고도 비슷합니다. 한 잔을 먹었더니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이제 눈을 떴더니 가해자와 자신이 이제 침대 위에서 주말이 지나고 나면 일요일에 막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제 또 누구 클럽에서 누구 기절했대. 약물 검출은 힘들고 검출이 된다 해도 가해자가 먹였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준 걸 먹어서 검출된 거라는 보장이 어딨냐. 이 부분을 입증해야 된다는 건데.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하루 6건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GHB, 이른바 물뽕 범죄 처벌 사례는 없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임예은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임 기자, 이 GHB 이른바 이 물뽕, 이게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겁니까? 애초엔 출산하는 산모 마취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고통은 줄이고 의식은 저하되지만 의사의 지시에 순종하게끔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성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게 술에 취한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르다면서요, 이게?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땅을 푹 퍼낸 것처럼 그 시점 기억만 단절됐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피해자는 흰자만 남을 정도로 눈동자가 돌아간 상태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촬영됐고요. 그러면서도 상대가 하는 지시에 순응하고 중얼거리는 듯 대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피해 당시의 영상을 냈는데도 이 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알려진 것처럼 GHB는 6시간만 지나도 체내에서 검출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21년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문의들이 분석하도록 수사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리포트에 나온 피해자가 이 준칙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전문의 2명, 공통적으로 약물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약물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를 하지만 정상적인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범죄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불기소 처분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물뽕 범죄는 없는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출은 불가능하고 영상에 드러난 모습이 약물 중독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와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내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차라리 영상을 만인에게 공개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자가 많은데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임예은 기자였습니다. 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는 영상이 퍼져 논란입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 교사를 불러내 폭행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실 앞 복도에서 아이는 교감의 뺨을 때렸습니다. 가방을 휘두르고 물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교감은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대응하지 못합니다.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하겠다고 했고 교감이 막아서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14일 전화가 왔습니다. 과잉 행동장애 ADHD가 의심됐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2차례 강제 전학당했고 이 학교에 와서도 소란을 피우거나 교사를 때렸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치료를 권유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뭐 치료나 이런 걸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고요. 사건 직후 학생 어머니는 수업하는 담임 교사를 불러내 폭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 지도와 아동 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요. 아이들이 어른이 폭행하는 걸 목격한 거잖아요. 교육 당국은 결국 오늘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 혐의로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발 조치를 통해서 학생을 치료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육 당국과 전문가들은 드러난 현상만 보고 아이를 비난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정준명입니다. 부산 기장군에선 수명이 다하는 고리 원전을 폐기할지 더 가동할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가동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리 원자력 본부가 마을 이장 140명과 함께 1박 2일 행사를 갖고 술자리를 벌여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과 안주를 놓은 테이블 앞에서 춤추는 남녀는 부산 기장군 마을 이장들입니다. 버스 안에서도 춤과 노래는 이어집니다. 이장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는 1박 2일 행사 모습입니다. 행사 이름은 역량 강화인데 실상은 원전 홍보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협조를 해달라. 또 마을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가지고. 첫날 원전 해체 기업을 방문했고 숙박 장소에선 고리원전 임직원이 직접 강연했습니다. 원전을 계속 운영하는 이점과 핵연료 저장시설 안정성을 홍보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가장 민감해할 주제들입니다. 그런 뒤 술판이 벌어진 겁니다. 이장님들 앞장서서 이렇게 상을 제공받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기장군은 원자력 발전소 5개가 모인 국내 최대 원자력 밀집 지역입니다. 발전소 근처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핵 정책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찬반이 갈립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주민 동의 없는 원전 정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헛구호였습니다. 워크숍에는 고리원전 간부들은 물론이고 기장군청 간부들까지 동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운명장이 따라가는데 그랬다 하면 문제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원전 측은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한 행사였지만 참가자 관리를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박 2일 일정에는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술에 취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내주고 마시지도 않은 술을 마셨다고 속이는 식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유흥업소 직원들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선불을 요구하며 손님들의 계좌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에 몰래 돈을 빼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유흥주점 직원이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술값이 선불이라며 미리 결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뒤에서 몰래 2차 장면을 찍습니다. 이제 돼? 네, 이제 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겁니다. 의심하는 손님에게는 독촉을 합니다. 왜도 해주기로 했잖아요. 다 불렀잖아요. 그래서 안 이상해요. 그리곤 여성 접객원들은 술을 빨리 마시라며 부추겼습니다. 내준 술도 가짜 양주였습니다. 손님들이 만취해 잠이 들면 마시지도 않은 비싼 술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많게는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다며 미리 확보해놓은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계좌 비밀번호로 마음대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7명에게 모두 2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님이 나중에 항의하지 못하게 미리 신용카드를 건네는 장면을 찍어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및 사기 혐의로 업소 직원 15명을 붙잡고 업주 2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비트코인 수준의 가상화폐를 개발했다. 200%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4,5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유람선까지 동원해 호화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경인 아라뱃길입니다. 성대한 유람선 파티가 열렸습니다. 형형색색 폭죽도 하늘을 수놓습니다. 유사 수신업체 A사가 개최한 선상 파티입니다. 성대한 파티에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습니다. 땡처리 물건들이 지금 이제 쿠팡 같은 데서 반품된 물건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류 열풍을 타고 베트남 이런 동남아 쪽에 수출을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준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직접 개발한 코인이 비트코인급이라며 2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자체 결제 앱까지 만들어 손쉽게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2월부터 5개월 동안 무려 3만 6천여 명에게 4,46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구하고 명품을 샀습니다. 경찰은 1년여의 수사 끝에 사기 등 혐의로 대표 이모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109명을 붙잡았습니다. 대표 이 씨는 조폭까지 동원해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고수익까지 보장된다는 말에 현혹돼서 투자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경찰은 지금까지 현금 28억 원을 찾아내 압수하고 14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서울 종로구 상명대학교 앞 언덕길에서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며 38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언덕길은 경사가 높아서 한 달 전에도 버스가 미끄러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상명대 앞 언덕길입니다. 주택 담벼락과 계단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주변 도로에는 검은 바퀴 자국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이 언덕길에서 마을버스가 미끄러졌습니다.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경사도에서 브레이크도 안 걸리고 그래서 이제 가속력 가다가 이제 벽에 부딪혀가지고 다리 꺾이거나 뭐 아니면은 막 찢어지고 막. 버스 기사와 승객 등 38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명대 언덕길은 이렇게 돌이 미끄러져 내려올 만큼 경사가 심합니다. 약 한 달 전에도 반대편 언덕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버스가 미끄러진 겁니다. 아무래도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버스들도 시내 버스도 사고 났던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그러지 않았나. 뒤따라오던 차량 9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3명이 다쳤습니다. 저기 버스가 한 20년 됐는데 그지로 사고가 난 거예요. 저기 버스 다니면서 더 많이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사고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술은 마신 것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전공의의 집단 이탈이 넉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환자뿐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인 청소 노동자들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병원이 어려우니 이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6월 3일부터 30분 계속 근무를 하는데 언제 끝날지는 저희도 모르고 그대도 모르고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아직 말이 못할 것 같아요. 병원과 청소 용역업체가 최근 만나 환자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니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청소 노동자 대부분이 적용 대상으로 이들의 월급이 최대 20만 원까지 줄게 생겼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한 209만 원 정도 받겠지.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아이들도 키우고 하는데 혼자서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그 타격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청소 노동자부터 책임지게 하는 상황에 속이 상합니다. 우리가 제일 그러니까 월급이 제일 적고 이제 그런 이제 우리한테 이 피해를 우리가 이제 받고 있구나 이제. 업무 강도가 오히려 세진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외래는 전혀 상관없이 환자는 그대로예요. 어마어마하게. 네. 아침에는 이제 진짜 물 먹을 시간도 없이 그 30분이 그
차이가 확실히 느꼈어요. 아침에 막 땀 흘리면서 왜냐면 해고로 이어질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에 가면 해고 사람을 줄여라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죠. 누구나 내가 걸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다른 병원의 청소 노동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이미 주말 인원을 줄였고 고려대 안암병원도 축소 운영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사태 속에서 병원이 가장 약자인 하청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화게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새 우리 기업들은 주도권을 뺏긴 모습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부진을 딛고 2.79% 급등했습니다. 고향 대만을 찾아 차세대 AI 칩까지 발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 문제에 대해 어제도 테스트를 진행했고 아직 어떤 테스트에서도 삼성전자가 실패한 적 없다고 밝힌 겁니다. 황 CEO는 또 SK 하이닉스는 물론 마이크론, 삼성전자 모두 훌륭한 파트너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직접 부인한 겁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3%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계약 가능성을 언급한 건 지난 3월입니다. 그 후로 엔비디아 측 발표 하나에 삼성전자 주가도 오락가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더가 엔비디아인 거고 한국 반도체 디램 업체들이 이제 HBM 이런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이제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가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경쟁 원천이 되는 거니까 종속된 주가 반응은 뭐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공급 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도권을 뺏긴 국내 기업들이 HBM 가격 인하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제품을 바로 사용하겠다라는 최종 결정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삼성전자가 그것을 얼마나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겠다. JTBC 정아람입니다. 독일 베를린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려온 소녀상이 있습니다. 일본이 집요하게 철거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베를린시는 이 소녀상 전시를 묵인해온 것일 뿐이라며 다른 기념비로 대체하려는 논의가 일본과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베를린시 미테구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이 소녀상은 세운 지 2주 만에 일본의 항의로 철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지켰지만 일본의 압박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일본 외무상이 베를린 시장을 만났을 때도 소녀상 철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JTBC의 질문에 베를린시는 철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베를린시는 미테구가 소녀상의 지속적인 전시를 비공식적으로 묵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시 성폭력을 포괄적으로 알릴 다른 기념물로 대체하려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소녀상이 일본군의 한국 점령만 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를린 시장이 베를린 소녀상을 거점으로 하는 거를 빼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녀상을 대신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녀상을 거점으로 놔둔 채 근데 밑에 구청장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베를린시는 특히 한일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합의로 봉합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문제에 왜 계속 일본이 개입하는지 반문했습니다. 다른 전시 성폭력 여성들을 기리는 비를 세운다면 그 옆에 세워도 됩니다. 근데 이 소녀상을 굳이 철거하겠다는 것은 결국 일본의 자신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지우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우리 외교부는 민간의 자발적 활동에 대해 한일 정부가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시 짓는 추미애. 추미애 의원이 오늘 자신의 SNS에 시를 짓자
뭐 예컨대 100일장 대회를 열자 이런 그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시한수를 올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라는 뭐 일종의 자유시를 올렸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 이게 동해 석유를 비판하는 글 같은데 탄과 핵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보면 뭐 야당이 지금 비판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고 작품성으로 봐도 뭐 백화점 문화센터 수준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문제는 세로로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로로 읽었을 때 앞글자만 읽으면 탄핵만 답이다. 이런 걸 이른바 세로 드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숨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죠. 비슷한 사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지난 3일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라는 뒤에 보신 것처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고 써 있었는데 이 앞자만 보면 세로로 읽으면 마치 자위대라고 보이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이 추 의원의 글은 그러니까 여권이 민감해하는 탄핵 문제를 좀 우회적으로 던졌다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정도 시면은 우회적인 게 아니라 뭐 대놓고 탄핵 얘기를 했다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김민전 대변인이 자, 시를 읊었으니 같이 되받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저런 시가 있었다라는 한 시를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정도에 유행했던 김삿갓 작품이라고 해서 알려졌던 시인데요. 듣고 가겠습니다. 추미애가 정신병이라는 게 이게 아니라 가을날 곱고 애잔한 노래가 고요히 퍼지니 뭐 제가 한자를 몰라서 그런 뜻인가 보다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 시는 김삿갓, 방랑시인의 작품이 아니라 누군가 추미애 의원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작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나왔었고요. 당시에 그 책이 실렸는데 그 책도 절판이 되거나 폐기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추미애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자 자리는 놓쳤지만 의장 자리는 오늘 섰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오늘 사진인데요. 연장자가 임시의장 사회를 봅니다. 진짜 의장을 뽑기 위해서. 추미애 의원이 최다선이기 때문에 임시로 임시의장석에 올라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투표 과정을 치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거대 선단과 대왕 고래라고 잡았고요. 지금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지금 첫 최고위를 월요일에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언급했는데 조국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대한 선단의 항로를 추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추종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자강하고 불식할 것이다. 자, 여기서 거대한 선단은 이제 민주당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추종하지만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늘 함께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약간의 어떤 갈등 기류, 미묘한 신경전이 보여지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구당을 부활하자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그게 시급한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부세 완화나 어떤 폐지 흐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차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는 거 있죠.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화장실 옆 대표실, 화장실 옆 사무실을 배치했다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지금 3일 연속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는 규정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난감해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방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가 하면은 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오늘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원유시추 프로젝트 이른바 포항 영일만의 대왕고래를 잡기 위해서 거대한 선단인 민주당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이재명 대표가 포항 영일만 시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산유국의 꿈은 혹시 천공과 정말 무관하지 않느냐 좀 더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손잡을 땐 잡는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최근 여객기들이 난기류와 만나며 승객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더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오늘 인천공항에서 대비 훈련을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진 기자가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80명을 태운 여객기 한 대가 착륙 준비를 합니다. 취하가 많아서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그대로 접근할게요.
갑작스런 바람에 휘말려 활주로를 벗어나더니 승객들을 옮기던 버스와 충돌합니다. 200회 전에 지납니다. 탈출하세요. 탈출하세요. 사고 1분도 안 돼 비행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상자가 수십 명. 이들을 구하다 고립된 소방대원도 생깁니다. 아직 다 못 피했는데 이번엔 엔진이 폭발하면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다행히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여객기가 착륙할 때 난기류를 만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이런 사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난기류를 만난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급강하했습니다. 승객들이 솟구쳤다 떨어졌고 한 명은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최근 난기류는 더 자주 발생합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국적기가 마주한 난기류는 지난해에 비해 80% 늘었습니다. 예측도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항공기가 난기류를 피하는 기준이 되는 예보값을 최근 기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선은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안전벨트를 제때 잘 매는 등 개인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콜센터의 전화에 폭언을 퍼붓는 악성 민원인들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욕을 하면 경고 안내를 내보내거나 전화 차단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 상담사를 괴롭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조보경 기자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거친 욕을 내뱉는 남성. 30분 전에 나한테 상담받은 있어. 어디 갔다 는 해야 돼. 상담사가 말릴 틈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장 그렇게 욕을 한 은행 콜센터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내가 너네를 20년, 30년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냈는 데를 핑계 삼아 저희한테 되지 않는 일을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곳이 민원 접수를 콜센터로 자동화하면서 상담사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위택세 개편에 따른 오류 등 문제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안내 역시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의 몫이었습니다. 상담 노동자들은 정부의 욕바지로 전락하기.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경고 안내를 내보내거나 반복되는 전화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콜센터 노동자 대부분 원청이 아닌 하청인 탓에 폭언 이후 휴게 시간 보장 등의 보호 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설문 결과 상담사 10명 중 9명 넘게 악성 민원이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라며 악성 민원 대응 조치들이 잘 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최근 한강공원에 있던 영화 괴물의 조형물이 흉물 논란 끝에 결국 철거됐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거나 관리가 부실했던 탓에 수억 원을 들여 조형물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또 세금을 써가면서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구를 쓴 말머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왕국의 혼으로 이름 붙인 7m 크기의 청동 조형물입니다. 고령군이 대가야의 기상을 기린다며 2015년 6억 5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눈에 잘 띄는 길가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부릅뜬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 심지어 밤에 보면 너무 무섭다. 이런 민원까지 계속 나오면서 지금은 이곳 농촌문화 체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기는 데만 또다시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밤에 보니까 너무 무섭게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었나 보네요. 그렇죠, 좀 무섭다는 민원이. 김연아 없는 김연아 동상도 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학창 시절을 보낸 경기 군포입니다. 김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자 이를 상징하는 조형물도 만들었는데요.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김연아 선수와 닮지 않아서
이런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알기가 힘듭니다. 만드는 데만 5억 원이 들었습니다. 팻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눈여겨보진 않아서 위에 이제 김연아가 있다는 거는 잘 몰랐고요. 이왕이면 김연아 선수가 얼굴이 좀 비슷하게 지어졌거나 그러면 김연아 선수 측과 미리 상의도 하지 않고 조형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선수 측에서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조형물에 반대해서 얼굴은 물론 이름조차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김연아 선수를 그냥 딱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모티브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거죠. 논란 끝에 철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통 춤사위를 상징한다며 만든 정부 세종청사 조형물은 2019년 철거됐습니다. 기괴한 표정 때문에 저승사자처럼 보여 무섭다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공공조형물은 만드는 데도 철거하는 데도 세금이 들어갑니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애써 만든 조형물이 주민들에게 외면받는 일 반복돼선 안 되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선 어디까지가 주루 방향제를 두고 논란의 불이 붙었습니다. 베이스를 틀어 막고 수비하는 바로 이런 장면 때문인데요. 이승엽 감독의 퇴장을 불러냈던 두산의 2루 도루와 아웃 선언. 결국 오심으로 인정됐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볼넷을 얻어 출루한 이유찬이 도루를 하다 아웃된 이 장면이 뜨겁습니다. 2루를 지키던 NC 김주원의 다리 때문입니다. 최초 판정은 세이프. 그러나 비디오 판독 결과 주자 아웃이 선언되자 두산 이승엽 감독은 덕아웃에서 나와 한참을 항의하다 결국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엔 대혼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유찬이 2루에 들어선 순간 손을 들어올려 주루 방해를 선언한 2루심. 2루에서 벌어진 주루 방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지만 주심이 세이프 아웃 판정으로 오해해 판독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꼬이고 말았습니다. 세이프냐 아웃이냐만 놓고 판단한 끝에 판정은 번복됐고 감독은 퇴장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결국 하루 만에 오심을 인정했습니다.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를 잘못 적용했다며 주심과 2루심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처했습니다. 주루방해는 프로야구에 큰 논란을 짚이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 황성빈이 3루 도루를 시도하다 아웃 판정을 받았는데 롯데 측은 NC 서호철이 무릎으로 막았다고 항의했지만 심판진은 충분한 주로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홈에서의 충돌은 포수가 주로를 막을 수 없다고 야구 규칙에 명시했지만 2루와 3루에서는 주루방해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황에 따라 심판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판정이 계속될 경우 주자와 야수 모두 부상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규정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환하게 웃는 모습 참 오랜만이죠. 싱가포르에서 훈련하는 중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이 흐뭇함에 어울릴 만한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미국 언론 ESPN이 매년 세계 공격수 랭킹을 선정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올해 10위였습니다. 7위 메시보다는 아래지만 15위 호날두보다는 위에 있었네요. 그렇다면 1위는 누굴까요? 바로 음바페였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공격수로 세계 톱10에 들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가장 꾸준하면서 가장 결정력 있는 해결사란 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그 답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볕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특히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이 뜨겁게 달궈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장시간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크게 요동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이로 인해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고요. 강원도와 호남, 제주도에는 갑자기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파란 하늘이 펼쳐지겠고 중부 서해안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청주는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 내내 뜨거웠던 열기도 식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